번째 연시정답 대단입니다. 앞에서 너무 대단한 것들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좀 발표 시간에 살짝 나왔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두서없을 수도 있어서 이게 한 13페이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뒤에 부분은 뭐 이제 조금 사례처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메타 윤리학적 어떤 그런 관점, 근데 그게 이제 감정이입과 이제 공감에 관한 문제, 제가 보는 것에 관해서 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참 어줍지 않죠. 왜냐면은 보는 것을 모든 분야나 그런 분야에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타이트하게 목을 맞춰서 그러면 타인의 시선으로 보는 그런 어떤 시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타인의 시선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신 분석학에서 그 게이지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연극 분야랑 뭐 연극 치료 분야랑 뭐 이런 부분에서 그 얘기가 됐지만 이 감정이입이나 공감은 그야말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게 인간의 그 어떤 세계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제가 무대 체질이라서 나에게 강의할 때도 가능하면 육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발성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항상 잊어버립니다. 그 강의실에서 그 공감과 아까 이제 감정이입이 결국 우리 번역어에서 그 엠퍼시에 관한 그 같은 번역어인데 이제 어떨 때는 감정이입, 어떨 때는 공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감과 감정이입이 굉장히 여러 다의적인 의미로 사실은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말을 할 때 그 어떤 맥락에서 쓰느냐에 따라서도 우리는 이제 사실은 다른 거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감정과 공감이 같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엠퍼시를 의미했을 때도 있고, 심퍼시를 의미할 때도 있고, 간혹가다도 컴패션, 연민이라는 거를 의미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다층적인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주제는 이것들이 왜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가 되고 그리고 이거 정체가 무엇이냐 저는 윤리학이라기보다는 그 우리가 윤리에 대해서 윤리라는 건 우리가 좋은 것, 선한 것, 쾌, 이제 뭐 불쾌, 뭐 도덕적 개념 뭐 이제 이런 거에 관해서 본격적인 어떤 윤리학을 저는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도덕 개념이라는 게 무엇인가, 왜 어떤 것은 도덕적이고 우리가 어떤 것은 비도덕적이라고 하는가 하는 그 메타 윤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그 마크 존슨이라는 이제 육체의 철학이라는 그런 책의 이제 공저자인 그 인지 철학을 이제 하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우리가 도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왜 인간에 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느냐. 그 도덕은 바로 인간의 도덕이기 때문인 거죠. 아까 이제 뭐 로봇의 윤리, 로봇의 뭐 그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그 인간의 어떤 그런 도덕성 이런 것이 어떤 기준,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 도덕적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 이런 것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메타윤리학적으로 이제 들여다봅니다. 조금 이제 긴데 정리하기가 참 쉽지는 않고. 그냥 결론적으로 안 보고 그냥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이게 길고 이거를 이렇게 쫓아가면서 왜냐하면 이제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심심하면 보십시오. 그리고 앞에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뭐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부분에 더 조금 더 포인트를 해서 더 연구를 좀 진행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던지는 질문은 저희가 너무 이제 공감 과잉 시대라는 거죠. 그 공감을 하지 않으면 마치 그 사람이 그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그러니까 좀 약간 내혈한, 냉철함, 저 사람은 어떻게 저게 타인의 고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지? 라고 해서 저는 사실은 공감의 시대라는 그 개념보다는 공감 과대, 공감 과잉, 그것이 너무 과장되고 부풀려지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지점은 그것이 어떻게 도덕의 지침이 될 수 있는가.
도덕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공감이라는 것이 감정이 그것이 어떻게 이제 그 도덕의 지침이 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는 저는 아니다라는 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메타윤리학적으로 도덕 심리학으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제가 이제 수렴적 방법을 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그 수렴적 방법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하신 그 폴 블룸이라는 인지 심리학자의 그 공감에 대한 어떤 연구인데 이분이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고 사실은 저도 오늘 이 발표를 하면 많이 공격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우리가 뭔가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런 반응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 특히 이제 공연이나 이런 거에서 창작자가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런 반응들을 끌어내지 못하면 그 아까 이제 뭐 김기란 선생님이 이제 진정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마치 진정성이 없는 그런 어떤 공연으로 이렇게 치부되는 그런 어떤 공감 과잉 시대에 결국은 우리가 선한 것, 좋은 것, 그것이 우리가 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이 무엇인가를 저는 묻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어불성설이고 제 아직의 그 연구 분야가 아니고 그렇지만 그 사실은 그 가는 통로는 제가 이렇게 디렉션은 살짝 엿봤거든요. 그 어떤 도덕적 정서, 그다음에 그 도덕적 정서로 이어지는 결국 실천과 수행, 참여, 책임 이런 아주 실천적 문제에서 우리가 결국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사회적 대토론이라든지 아까 뭐 합의, 뭐 컨센서스 뭐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영역으로 나아가는 부분은 지금 제 연구하고는 조금 더 이제 제가 더 연구를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이제 공감이 사실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인데 어디에다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딱 두는 게 뭐냐면 이 공감이 이제 과연 우리 어떤 윤리적 어떤 행동이라든지 윤리적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지침이 될 수 있는가 이제 그거를 연구하면서 제가 이제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많이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아까도 그 정동 정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은 정동 정서 그리고 이제 제가 한 15년 전에 처음 이제 연극학회 관련 그 발표를 할 때 그 거울내 세포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들이 다 뜨아한 표정으로 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 시선을 아니 연극하는데 창작자가 거울내 세포에 대해서 뭘 알아야 돼? 근데 오늘 와서 양자역학을 얘기하시길래 그리고 또 다음이 LLM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격세지감도 느꼈고 확실히 이제 우리 연극 그 이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특히 이제 퍼포먼스 연구로 확대되면서 그 어떤 과학적, 철학적 그다음에 이런 융복합적, 수용적 어떤 이런 시선들이 지금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이 학문적 분위기 자체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제가 외계인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 학교에서 발표를 할 때 뭐 신경과학 막 뇌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로 이제 제 이야기를 받아들였는데 이게 너무나 토대를 이제 지금 다들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공감과 감정이익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그럼 너무 과잉된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럼 우리 공연이나 뭐 영화나 그 퍼포먼스 우리 일상에 보는 것에 결국은 어떻게 얘기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감히 공연 비평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4개의 사례를 드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감을 어떤 때는 과장해서 어떤 때는 오해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보는 것, 타인 시선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그 어떤 공연이나 퍼포먼스나 영화나 그다음에 VR 어떤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그 토대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공감과 감정이입으로 사례를 얘기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공연에 관한 비평이 아니고 그 토대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그런 어떤 연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런 행동, 보는 것 이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신경과학에서 이제 그 인지과학이라든지 얘기하는 제가 이제 2개의 인지과학의 컨셉에 이게 이제 기초해서 이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현상학하고 조금 갈리는 길입니다. 현상학에서는 우리 의식의 어떤 지향성이라든지 그것들이 이제 의식이 당연히 강조된다면 그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그 무의식, 요 이제 두 개가 이제 인지과학에서는 뭐냐면 우리의 의식은 사실은 대부분 무의식이 결정을 하죠. 그래서 무의식적 의식이라는 이 컨셉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보는 것을 영어로 이걸 어떻게 이게 watching이 될 수도 있고 looking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seeing이라고 했습니다. seeing이라는 거는 무의식적인 봄이 굉장히 많은 걸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무의식적인 그게 정서든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든 사회적인 어떤 규범이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무의식적 의식으로 보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seeing이라는 어떤 그 무의식적 어떤 그 과정, 그 지각의 과정을 조금 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이런 토대에 대한 어떤 이런 연구는 결국은 우리가 참여와 실천과 이런 수행으로 가는 그죠 통로와 같은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신경과학적으로 인지과학적으로 이 몸과 실천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신경과학적 토대가 무엇일까? 이건 이제 인지과학에서 우리 이제 뇌 지도가 그 이제 영역에 대한 연구 이거는 참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사실은 어느 뇌 영역이 어떤 부분을 그 주로 이제 관장하고 이런 거는 요즘의 인지과학이나 신경과학에서는 옛날 클래식 이론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신경 체계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이제 신경 체계가 아까 말씀하신 내수형 신경 체계 그 정동을 주로 이제 일으키는 그다음에 이제 외부로 향해 있는 그 신경 체계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감각적인 것 그다음에 그것이 정서적인 어떤 그런 반응 그다음에 우리 이제 생각의 반응 이것을 하나의 그 네트워크로 이해를 해야지 그 뇌의 어느 부분은 기억을 담당하고 뇌의 어느 부분은 이성적인 걸 담당하고 그거는 굉장히 지금은 인지과학에서 클래식한 이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하는 언어에서 그런 갭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여기 아까 와 계신 의사 선생님들, 철학자 선생님, 그다음에 아까 커뮤니케이션 선생님들이 우리 언어가 참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인지과학에서는 사실은 언어학에서는 이제 이러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같은 단어와 언어와 컨셉을 쓰고 있지만 이게 어떤 맥락에서 다른 것인지 이제 제가 어떤 정서 연구라든지 정동 연구라든지 이런 공감에 관해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사용하는 거는 지금의 어떤 그런 그 뇌과학을 이제 바탕으로 한 어떤 그 인지과학인데 그 인지과학에서는 뭐냐면 우리를 그냥 하나의 시스템, 인간은 그냥 하나의 시스템이다.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사고의 경로, 시스템과 정서의 경로는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요즘에 아주 이제 프론트에 있는 어떤 그런 뭐 이론이고 그런 어떤 가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받침하고 있는 이 토대를 연구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많이 굉장히 의존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 그 관심이 그러면 이게 본다는 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김기련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이 본다는 게 왜 그럼 윤리적인 거하고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느냐 그거를 우리 뇌와 우리 어떤 그 환경 그거의 어떤 접합 구조적인 어떤 접속을 만약에 이제 살펴본다 그러면은 우리 뇌는 이미 윤리적이라는 거죠. 우리 뇌는 당연히 우리 몸 밖에 타인에게 향할 수밖에 없고 어떤 관계적이기 때문에 우리 뇌는 이미 관계적이기 때문에 뇌는 이미 윤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마이클 가자니가의 이제 이론인데 그 이제 신경윤리라는 그 어떤 학문이 나오게 된 건데 그 가자니가의 어떤 그런 신경윤리가 갖는 조금 환원성의 위험 모든 윤리적 행위를 또 그 뇌의 책임으로 너의 책임이 아니라 네 뇌가 그렇게 된 거야. 네 뇌가 원래 우리 인간이 뇌가 편협하고 편향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어떤 비도덕적 윤리적인 행위가 나오는 거라는 그런 어떤 또 신경윤리의 굉장히 그런 환원성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면서 어떻게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냥 가공으로 규범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제 그 메타윤리학 도덕 심리학에서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접점이라는 거죠. 우리 뇌와 우리가 그 타인과의 어떤 그런 관계적인 어떤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그 구조적 어떤 접속에서 그런 어떤 윤리적 개념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만들어지고 이제 그랬을 때 그게 어떤 실천으로 참여로 이렇게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쉬운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참고한 인지 심리학자가 폴 블룸이라는 최근에 나온 연구예요. 예일대학교 이제 심리학과 교수인데 엄청나게 이제 그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공격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은 그 이분이 그 책 제목이 뭐냐면 Against Empathy예요. 나는 엠퍼시에 반대한다. 엠퍼시는 도덕적 지침으로 완전히 허술하고 이걸 쓸데없는 거다. 그런 거 버려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격하게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감이 너무 도덕 지침이나 윤리적 행위의 기준으로 너무 강조가 됐기 때문에 이분의 이제 반박이 또 그만큼 과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공감보다는 공감 과잉이라는 거로 이제 표현을 사실 이제 살짝 제 어떤 의견은, 그래서 이제 이 공감 과잉이 되는 거, 그럼 우리가 윤리적 행위라는 거를 배울 수 있느냐, 우리가 보는 어떤 시선을, 그러면 타인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느냐, 뭐 배울 수 없죠. 신경과학이나 이 신경윤리에서는 그거는 배울 수 없죠. 그 폴 블룸이 이제 자기 자전적인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내가 어떻게 기부를 하는 것이,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거를 배운 거는 뭐냐면, 나는 학교에서나 어떤 책에서나 그런 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어떤 구호단체에 자선행위를 하시는데 그 아이의 얼굴 사진 같은 거를 이제 보통 보내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공감을 이제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구호단체라든지 그 타인의 그 고통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선한 의도로 사실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 그냥 불특정한 어떤 고통받는 사람보다는 어느 아이의 이름, 얼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실은 사람들이 훨씬 더 그 기부에 많이 참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이제 기부를 매달 이제 그게 와서 이제 돈을 계좌에다가 이제 이체를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자기가 도와주는 아이의 이름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그거를 꼬박꼬박 평생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를 보고 저것이 참 좋은 것이다.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그 아이의 고통에 감정이입하지 않고, 지금 말하는 건 정서적 감정이입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 아이의,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지 않고도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고통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방안들이 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연구하는 거고, 사실 이제 4개 이제 제가 이제 사례처럼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비평은 아닙니다. 비평은 아니고 제가 이런 보는 것의 어떤 신경윤리를 연구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된 건데, 이제 첫 번째가 뭐 우연의 일치 같은데, 제가 이제 이 스테롯 극장이라는 이제 자연 발생 극장인데, 그 이스라엘의 스테롯 그 지역이 가자하고 이제 완전히 접경, 그 아주 가까운 거리는 800m밖에 안 되는. 근데 이제 그 9년 전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이제 전쟁이 있었을 때, 이게 그 전쟁보다 사실은 더 핫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그 유태인들이 이 그 스테롯의 그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가자 지구에 그 폭격이 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거기서 이제 폭격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죽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육안으로 그 죽어가는 그것까지는 보지는 못했겠지만, 그 이제 그 폭격이 성공을 하게 되면 환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연 생성 그 극장이니까 언덕에 소파, 의자, 그다음에 담요, 팝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걸 환호하고 보는 거를 그 덴마크의 그 언론인 사진 기자가 이거를 올려가지고, 이제 이게 SNS에서 돌면서 이제 뉴욕 뉴욕타임즈는 그 사람들이 이거를 보기 위해서 앞자리를 잘 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완전 다투고 뭐 그랬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보는 사람이 악마였다. 이제 이게 이제 SNS에서 이제 굉장히 완전히 그 화제가 되는데, 여기도 이제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또 진짜 언론에
이건 음모다, 뭐 이건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정치적 어떤 논쟁들도 사실 이제 개입이 되어 있어서 이제 제 연구는 거기까지 이제 더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 이제 요거를 이제 말하는 건 그만큼 우리가 본다는 거.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진행된 이게 그 보복이거든요, 그렇죠? 계속 이 사슬을 끊을 수 없는 이 보복인데 그 감정이입에 대한 어떤 신경윤리에서는 이 보복은 우리 감정이입이라는 것 자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경윤리적으로 이거를 연구하자면,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고통에 그 참여하는 그죠 그 피해자가 그 됐을 때 그거를 반드시 되돌려주고 싶은 그런 어떤 보복의 토대가 오히려 감정이입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이입이 어떤 거리를 약간 두는 인지적 공감에서는 사실 거리 두기로 해서 타인을 이해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지적 공감 자체도 도덕적 지침으로는 허술하다.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더 나아가야 하느냐 그런 어떤 사례로서 이제 제가 요 스테로감자 요거는 어떤 상황일까요? 야외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모여 앉아서 무언가를 열심히 구경하는데 제가 막 로봇 윤리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정말 기계치예요. 인공정서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현실을 알고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 찍힌 곳은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사례처럼 이제 공감의 그 어떤 이중적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양날의 검과 같은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이게 이제 카렐 처칠의 이제 그 7명의 유태인 아이들이라는 이게 이제 그 가자하고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카렐 처칠이 BBC 방송이 이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을 방송하지 않은 그 방관자적인 어떤 그런 시선에 저항해서 만든 이 공연이 바로 이제 세븐 주이시 피플인데 이 공연을 제가 어떻게 이제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카렐 처칠이 이거 전부 저작권 무료이니까 세계 어느 곳에 있는 그 연출가들도 다 공연해라. 대신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돕는 그 자선단체 그 기부에 거기다가 이제 기부를 할 수 있으면은 그건 모두 100% 기부금을 보낸다.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브렉트적인 이제 카렐 처칠이 원래 이제 브렉트적인 어떤 거리두기 이제 이런 거로 그런 어떤 이 사람들의 고통 아까 이제 김비랑 선생님 말씀하신 그 당사자성이에요. 우리가 당사자성에 몰입하지 않고 어떻게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끊임없는 어떤 그 보복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를 촉구하는 거죠. 그 언론은 그 방관자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사례로 세븐 주이시 피플을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사례가 버스 44라는 그 내얀엉이라는 그 대만 출신의 중국 감독인데 이게 이제 실제 실화로 있었던 그런 어떤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스 44는 이제 굉장히 좀 충격을 이제 사실은 이제 받았었는데 이 시골길에 이제 그 버스 여성 운전 그 기사가 여기 이제 노상 강도를 만나서 여기 이제 승객들하고 전원 이제 강도를 당해요. 그리고 이제 이 강도들이 여기서만 끝이는 게 아니라 이 여성 기사를 끌고 가가지고 이제 성폭행을 하는 거를 이 이제 승객들이 관음증적인 어떤 그런 어떤 시선, 그 다음에 그 고통을 감정이입하는 그런 어떤 시선으로 이제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 이제 기사가 그런 어떤 모멸감과 수치심과 어떤 이런 거로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버스를 몰고 그 절벽에 있는 코너길에서 그냥 돌진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 방관자들하고 이제 같이 죽음을 선택하는데 이게 실화에 실제적으로 바탕을 하고 있고 이 이제 여기 이제 남성 한 분이 이 여성 기사분의 이제 그 성폭행 그거를 이제 그 말리려고 하다가 이제 자기도 상해를 입는데 이 버스 기사가 이 남성을 못하게 해요. 이 버스를. 근데 몰랐죠 사실은.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남자를 살려준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그런 어떤 그 시선, 이 방관자들이 그 여성의 고통에
그 고통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못했기 때문에 저런 방관자적인 시선을 취하는 건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에 취했기 때문에 오히려 방관자적인 시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아이러니, 이제 제가 전부 다 이제 이 감정이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런 모순과 딜레마 어떤 아이러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없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사실은 이거는 VR 영화이기 때문에 김진아 감독의 그 VR 그 영화 동두천이라는 영화인데 아마 여기 조금 젊으신 선생님들은 아마 모르실지 모르지만 조금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1999년에 있었던 그 기주촌 그 여성 윤구미 씨 사건을 아마 다 알고 정말로 그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너무 분노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분노도 정서도 하나의 그 도덕 감정으로 이어가고 실천으로 가는 그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도덕적 정서는 아니지만 그 실천으로 가는 거긴 한데 제가 되게 분노했던 거 뭐냐면 요즘에도 이거를 찾아보면 그 뭐 시민운동 하신다는 분, 그다음에 그 언론 뭐 유튜버들이 너무너무 이거를 필터 없이 너무 선정적으로 포르노그래피와 유사한 너무나 디테일하게 그 이야기를 서사를 계속하는 거에 지금도 제가 너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김진아 감독이 김기련 선생님 말씀하신 그 당사자성이겠죠? 그 당사자의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 이해하기도 힘든 것이다. 고통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일레인 스케일리의 얘기입니다. 스케일리는 절대 공감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공감 자체가 자기 우월성과 자기 만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타인을 이해하고 그 타인의 고통에 동참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하다.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사례로 절대로 그러니까 이 김진아 감독도 자기가 이제 이 시민운동에 그때 대학생 때 참여했었는데 그 훼손된 그 이미지, 윤구미 씨의 이미지를 자기가 완전히 딜리트하고 싶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당사자의 살해 장면, 그 엽기적인 살해 장면 이런 거를 이야기하지 않고도 우리가 어떻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말이고 저도 이제 그 VR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이제 실제적으로 좀 시도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있으면은 더 많은 좋은 말씀 듣고 싶은데 이거 저녁밥을 해야 되니까. 아까 그 김기란 선생님은 이제 그 피해자의 정체성을 성찰했다면은 선생님은 이제 그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입과 공감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성찰하는 그런 것들을 같습니다. 그럼 지휘자의 발표 듣겠습니다. 네, 저도 여기자인데 저는 마이크를 한 층에서 마이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 잘 그래요? 안 해, 그러면? 예, 그러면 그냥 무대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뮤지컬로 돈 벌어서 연극 간 사람이라 마이크 없으면 불안합니다. 일단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질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늘 나오는 기계적인 질문이라 간단하게 제가 질문 말씀드리고 대신 아까 그 논의하신 것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썼을 때의 원고와 두 번째 지금 읽게 되는 원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질문이 또 하나 틀린 게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은 뭐 늘 기계적인 질문이라 이제 이 글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으신 얘기가 뭔지 한 번만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다음에 두 번째 블룸이 왜 비판받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전공이 연기자 감정 공감 이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뭐 신경과학, 심리학, 철학 이쪽에 감정 담론을 공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역사라는 게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블룸의 얘기는 이제 잘 모르지만 들어보니까 병립할 수 없는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인용하면 안 되는 얘기를 인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걸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서 비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블룸의 입장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하드코어 심리학이라는 사람들하고 신경과학 쪽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환원주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지금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보여요. 무슨 말씀이냐면 2003년에 벌써 20년 전에
그 당시 신경과학이나 심리학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한 700페이지짜리 책에 나오는데 아무도 안 읽었어요. 영어로 되어 있고요. 번역은 되어 있는데 잘 안 읽더라고요. 근데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왜 뇌의 작용으로 모든 인간의 심리, 감정, 마음 등등을 환원해서 설명하느냐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신경과학 환원주로 저는 부르는데 그때 당시 했던 사람들의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류가 미디어로직 퍼러티 부분 전체 오류라고 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창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 이런 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블룸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반갑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얘기했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끝을 낼 건데요. 그 고통 공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던 사람이 존 디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이제 심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인용한 논문 중에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가 아이가 우는 거를 이제 봐요. 그러면 그거 아이의 고통에 공감하는 정도를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우는 것에 그리고 그 아이가 왜 우는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높고 낮은 거. 그렇죠? 그럼 우리 일반적인 상식은 고통 공감의 정도가 높은 사람이 아이를 잘 돌볼 것 같지만 잘 돌보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감 정도가 높은 사람은 그 고통을 피한다고 해요.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공감의 이기적 측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발표자 의견과 동의하는 건데 공감의 정도가 높다고 해서 윤리적이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점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저도 블룸을 비판을 안 하는 거지 솔직히 디테일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뉴스밤을 인용한 것도 비판했는데 뉴스밤의 얘기와 자기 얘기가 결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런 지점은 조금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전체적으로는 폴 블룸이라는 사람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경청할 만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가 끝이고 그 질문은 알고 계실 테니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왜냐하면 남들을 보기에 그냥 블룸의 얘기를 소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실 테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좀 됩니다. 짧게, 좀 짧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제 창작자의 이제 입장이긴 하지만 제가 어떤 시도하는 어떤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항상 좀 고민이 되는 게 이게 과연 관객들이 좋아할까? 관객들이 이거를 좋아할까는 그죠? 좋다, 선하다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윤리의 영역이거든요. 실천과 수행의 어떤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런 어떤 관객과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이런 거, 내 고통을 알아달라 그거를 전달하고 아까 이제 그 전유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를 같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딜레마가 있고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죠?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성은 절대로 정서하고 분리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고 얘기해요. 최신 과학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이성의 힘이 약하긴 하지만 그런 어떤 뭐 정서를 완전히 배제하고 아니면 이성을 배제하고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맥락과 상황과 그런 거에 따라서 그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샌델은 그거를 이제 공공선이라는 거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좋은 게 있을까? 라는 어떤 그런 질문 그게 이제 여기서 그러면 공감이 어떤 역할을 하나 근데 공감은 저는 굉장히 좋은 역할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진짜로 우리가 스포트라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이 스포트라이트로 막 이렇게 해줬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인지하고 거기서 뭔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아주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블룸하고는 또 테러가 조금 사실은 다릅니다. 근데 그 블룸이 그 조목조목 그래도 연구를 통해서 이 공감이라는 거는 좀 사실은 공감이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다. 납치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실천 윤리는 블룸은 사실은 그 이제 피터 싱어하고 타니아 싱어 이 이제 실천 윤리학자들을 거론하지만 저는 이제 한나 아렌트를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한나 아렌트의 그 윤리적 책임, 그다음에 또 교육에 관한 어떤 그런 문제 이제 그거를 이제 사실 조금 전복식으로 거기까지는 이제 너무나 먼 조금 그 여기서는 너무 과한 주제라 그건 뺐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 감정이나 공감 정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옛날에 이렇게 불이한 것처럼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아까 그래서 아마 여기 가셨지만 저기 양승희 교수님 계셨으면 좋은 말씀 해주셨을 거예요. 그건 안 하셨는데 아까 발표 중에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더 헌신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실용과학적 그 바탕하고 이게 환원되지 않고 당연히 이제 그 수렴적인 어떤 그런 방법론으로 그걸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 공감이 정확하게 뭔지 우리가 그거를 이제 사고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과제라는 거죠. 자, 답변 드렸습니다.